조충근의 국제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늘 연구실에만 가서 찍다가 이제 베나TV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이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 뭐 내 사무실보다 11월 12일 공개 강연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그때 무려 55분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요 말이에요. 네. 여기 그 방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열기를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책 신청 책을 나눠드린다고 그랬더니 무려 이제 32분이 네, 책을 나눠달라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앞으로 좋은 책 많이 찍어가지고 뭐 돌릴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후원금은 5분만 보내주셨습니다. 뭐 문화 차이가 좀 있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책 신청하신 분들하고 그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하고 이렇게 몇 배씩 차이가 나니까 예, 저희 그 베나TV 입장에서는 뭐랄까 조금 그렇습니까? 네. 예, 하여간 우리 개인이 아니라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TV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뭐 애청자들이 뭐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좋죠. 예, 아무튼 아유 갑자기 가슴이 살짝 먹먹해지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일본과 미국입니다. 우리는 뭐 전직 국회의원들이 가서 트럼프를 만난 게 아니라 트럼프의 측근을 그렇죠. 트럼프의 측근 뭐 아주 핵심적인 측근일지 아닐지도 사실은 그렇게 분명히 부각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베는 뭐 아마 그 외국 그 순회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을 만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역시 그 제일 먼저 만난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니까 만나러 올 것까지는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그 거기 워싱턴에 와 있는 그 각국의 대표들이 있죠. 대사들. 역시 그 이스라엘 대사를 제일 먼저 만났더라고요.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고 그리고 일본은 아베가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좀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트럼프하고 얘기가 다 되는 사람이다라고 상당히 그 호의적으로 이렇게 이 논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그 이방카 그 딸도 앉아 있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그 딸이 일본의 대사로 올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데. 케네디 대통령 딸이 대사로 오는 그건 뭐 대단한 거죠. 미국에서 그 지금 현직 주일 대사가 그 캐롤라인 케네디인데 케네디 그 케네디 가문이 불행해서 다 죽고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그 가족으로서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아이콘이죠. 이 케네디가 캐롤라인 케네디가.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이 자기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치는데 그래서 그 이방카라는 그 맏딸을 이제 생각을 하는 모양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이방카의 남편이 유태인인 이 친구가 지금 거의 모든 것을 다 쿠슈노라고 그 친구가 다 하는 건데 남편하고 아내를 뭐 떨겨뜨리게 하지 않는 한 일본으로 보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사위도 이번에 선거 때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본인이 일단 백만장자고 사위 본인이 그래서 그 트럼프가 상당히 그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뭐 자기 친 아들 딸보다도 못지않게 그리고 또 많은 권력도 지금 배분해주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회담이 당초 예정 시간 60분을 넘겨서 90분 가까이 진행됐다. 40분, 그 2배 이상으로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1대1로 만나서 얘기함으로써 정말 강산을 뭐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원래는 트럼프가 아니라 저쪽 힐러리 쪽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바로 얼마 전에도 힐러리하고도 아주 또 좋은 관계를 뭐 갖고 그랬었습니다.
역시 그 일본이 그 외교를 대국을 오래 해봐서 그런지 그 친구들은 한 100년 전부터 이제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역시 그 외교하는데 그 외교에는 그 감성도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하는 횟수가 일본 수상이 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만 가면은 의회에서 연설하고 그러거든요. 한국 신문 방송에는 아주 크게 나죠. 그렇죠. 그게 우리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했다 하고 상원 다 모으고서 그런데 그 내용 같은 거는 그렇게 뭔지 이렇게 잘 모르는데 요번에 아베가 미국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정말 그 희귀한 연설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설을 하면서 미국 아주 노인이에요. 이 사람이 해병대 중장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오지마 유황도 전투 때 대위래요. 네. 이거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그 1945년 그때 그 전쟁에서 대위니까. 그때 대위였으면 네. 그 사람하고 그 유황도를 지키는 일본군 사령관의 아들을 만나서 껴안게 한 겁니다. 그 행동 하나로서 연설은 다 필요 없어요. 일본과 미국이 이제 적국이 아니고 적국이 아닌 게 아니라 완전히 동맹 중에 동맹으로 그런 이제 뭘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합니다.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건 연설 속에 적절한 유머가 좀 녹아들어 있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평민들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가서 네. 전사한 아들을 둔 어머니를 이렇게 세운다든가 네. 그리고 박수 쳐주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전부 국민을 감동 주는 건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외교가 그냥 사진 찍는데 그 급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가서 어떤 특별한 뭐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동맹이다라는 것을 한번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 연출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다 말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부르면서 굉장히 위기 국면을 감동적으로 만들면서 돌파하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감성의 호소라는 것이죠. 감성에.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가까다 강의하다 그래요. 우리나라 신문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못쓸 지도자가 누구냐? 우리나라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세계 지도자 중에서 제일 못난 인간 아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신문에 의하면. 네. 근데 아베는 일본 수상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해서 이기면은 임기가 자꾸 늘어나고 지금 어디까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임기가. 동경올림픽 뒤 아닙니까? 2011년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상 2021년. 2021년까지 네. 지금 임기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수상 중에서는 거의 제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13년에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이번 네. 임기가 거의 8년을 하는 건데 일본 사상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군국주의자고 못된 놈이고 사과 안 하고 역사의식이 나쁘고 그러는데 보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가지고 일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제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미국주의니까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 알아서 그러면 군사력 엄청나게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돈은 많은데 군사력은 늘릴 수가 없었는데 군사력까지 늘릴 수 있는 허락을 이 기회에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심오한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다 아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겠죠. 바로 그렇게 자기 국가에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회를 포착해서 잡는 그런 거를 우리가 무슨 군국주의다 뭐다라고 그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군사 행동 말씀을 하시니까 최근에 일본 자위대가 남수단에 파병을 한 거죠. 350명. 그렇죠. 네. 요거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남수단에 이제 평화유지군이 가 있죠. 전 세계 각국이. 네,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요번에 가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그 자위대가 가 있긴 가 있습니다. 피스키핑으로 피스키핑 포스라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 새로 가는 피스키핑 포스가 임무가 하나 첨가가 된 거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할 수 있다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가 있는 평화 유지군은 민간인을 지키기 위한 전투도 못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네. 일본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일본이 다른 나라랑 교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못 하는데 그런데 민간인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요번에 가는 그 350명은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가요. 전투 병력이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적군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군사력을 그쪽에서 공격했을 때 그거 살리기 위해서는 못해요. 네. 근데 민간인이 공격당했을 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는 할 수 있다. 요게 문턱을 하나씩 넘는 겁니다. 문지방을 하나씩 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전례가 하나둘 그렇죠. 쌓여서 하나둘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전투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법적으로 일본이 한반도의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을 얻었거든요. 집단적 자위권은 뭐냐면은 미국이 부르면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자위하는 거는 단독적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 권리는 없고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미국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너도 와서 싸워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획득한 것이 바로 지난번에 얻은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피스키핑인데 전투를 총은 다 들고 가는 거니까. 네. 근데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걔네들을 살리기 위한 전투할 수 있는 거로 지금 이것도 참 미묘한 일인데 이게 그냥 급 넘는 거죠. 급 넘는 거 하나씩.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는 이거 그냥 앉아서 감정적으로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밟아나가는 일본과 미국 제가 부러운 것은 일본은 힐러리에게도 트럼프에게도 양쪽 다 선을 대놓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승자를 바로 만났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 외교는 과연 우리는 양쪽 다 이렇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냥 급조해서 이제 미국의 방문단들이 가는데 그냥 공화당 인사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그 수준이니까 그리고 또 급히 가면서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한국이 트럼프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요 언론들, 주요 신문들은 죄송합니다. 트럼프한테 손도 대놓지 않고 한국 외교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렇게 이제 정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신문의 논조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네, 트럼프 당선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가능성이 없다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쭉. 그 언론 보도에 그 감정이 개입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하고 친한 동맹국이지만은 네. 그래도 본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인 나라 선거인데 남인 나라 선거를 자국 선거처럼 물론 신문들이 이제 누구를 비판하거나 지지할 수는 있죠.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 보면은 조금 그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 무슨 어느 연구소라고 말하긴 뭐하지만은 여러 군데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 했는데 사실은 두 개를 만들어야 되죠. 클린턴이 될 경우, 트럼프가 될 경우. 근데 트럼프가 될 경우는 보통 안 만들었습니다. 클린턴이 될 테니까.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한 행동. 그렇죠. 그거는 좀 양쪽을 다 해야죠. 네. 제가 4, 5년 전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기 전날인데 두 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랑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경우 어떻게 달라질지를 그래서 두 개 다 써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 개 다 보내놓고 신문사에. 두 개 다 보내놓고 그중에서 이제 되는 대통령 하나 나가는 거로. 근데 연구소 정도에서는 두 군데를 다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맞죠. 자, 그렇다면 일본이 이런 발빠른 외교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이 이런 발빠른 외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부지런히 떠는 거는 저는 그 일본의 그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적응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돈도 더 달라고 거고 그런데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러면 되면 안 된다고 막 이제 화를 내는데 일본은 트럼프가 될 경우에 내 몫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역할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의 나의 역할을 늘리고 이것도 찬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잡고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가 뭐 X다 그러면 내가 그 X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우경화한다고 막 욕을 하고 뭐 화를 내고 그러는데 일본의 우경화는 구조적으로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허락뿐만 아니라 지지까지 받으러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뭐 결과 나온 거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어쨌거나 예상 회담 시간이 처음에는 40분이었는데 그렇죠. 60분으로 늘어났다가 결국 90분까지 간 거니까 그렇죠. 좋은 얘기를 계속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기 힘든 몫을 내가 더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겠죠. 네. 대한민국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 불이익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일본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오바마 행정부라든가 그 미국이 한국을 아주 괜찮은 동맹으로 사실은 칩니다. 우리 45년 동안 그 미국이 소련이라는 그 좀 대적이죠. 그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한국은 정말 그 기여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맨 앞에 있었잖아요. 소련하고의 그 냉전에서. 네. 그 우리가 냉전하느라고 정말 민간인 비행기도 몇 대가 추락될 정도로 우리는 맨 앞장서서 싸운 나라죠. 대한민항 납치 그렇죠. 사건. 아니 뭐 대한항공 추락한 거는 그 전부 다 그 냉전의 그 냉전에서 일어난 일부 열전이거든요. 8.18 그 뭐,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추락한 거. 네. 아니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지나가다 추락한 거 있었죠. 그 소련 그 전투기가 추락시킨 거. 미사일 쏴서 추시킨. 네. 그런 게 결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미국과 소련의 싸움에서 한국이 맨 최전방에 서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냉전 승리하는데 진짜 그 혁혁한 공을 세워준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특히 고마워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냉전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움인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다라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은 망했고 네. 미국의 자본주의를 택한 한국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딱 고마운 것이죠. 근데 냉전 끝난 다음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국으로 세계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보니까 새로 등장한 강대국이 중국이란 말이죠. 이거를 견제해 줄 역할을 미국이 한국한테 맡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한국이 안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동안에? 그건 못하겠다. 우린 중국하고 거래가 많고 그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중간에 해야 되겠다. 가운데에 서야 되겠다. 균형자 해야 되겠다. 뭐 등거리 외교. 근데 일본이 그 자리를 뺏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을 미국이 린치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린치핀은 미국이 정말 웬만큼 중요하지 않은 나라한테는 그 용어를 안 씁니다. 그 린치핀이라는 게 우리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이 바퀴하고 축하고를 연결하는 핀인데 한국 너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야. 너 제일 중요한 나라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좌절했었어요. 우리가 학자들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다케사다라는 그 일본 방위청 교수가 뭐 우리 다 친구들이니까 야 코너스톤하고 일본말로 코나스톤 머릿돌 코나스톤하고 린치핀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한국은 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보고서는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일본 학자들이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코너스톤보다는 린치핀이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기능적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린치핀이라고 얘기한 나라가 인도, 영국,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영국 인도벌이라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게 냉전 끝난 다음에 아시아의 영국은 자기가 아니라 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좀 일본은 좀 좌절도 하고. 네. 그거를 저는 일본이 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을 해왔음에도 미국이 한국을 용인해준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값어치가 있으니까 뭐 용인해줬다기보다도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이제 지전략적인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막강한 나라로 막 크면은 미국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한국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왜? 중국을 막는데 한국보다 지정학적으로 더 좋은 전략 기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옛날 소련만큼은 못 클 것 같다. 뭐 이제 중국이 휘청거린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한국의 가치가 확 떨어지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린치핀이 되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에서 아시아의 방위선을 한국까지 할 거냐, 한국 빼고 일본으로 할 거냐는 항상 논쟁이에요. 옛날 에치슨 라인. 그렇죠. 그게 왜 논쟁이냐면은 한국은 그 자체로서 미국한테 사활적은 아닙니다. 사활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사활적이거든요. 그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냐에서 미국의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안 끈 것 같으네. 그런 면에서 저거 저 소리 막 들어가는 거 아니고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죽이세요. 죽여. 어떻게 이거 풀러야 되나? 아니 제가 근데 이거 끊는 줄 알고. 근데 주머니에는 북북 소리도 안 날 것 같아 했더니.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탑승 모드가 있는데 그냥 무음 모드 하면 되잖아요. 무음 모드로 바꿔놨어요 지금. 그럼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를 내가 그 아소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소다로. 이 친구는 일본에 수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베보다 나이도 많죠. 근데 아베랑 아주 친한데 아소다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은 중국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중국하고 1000년 동안 적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미국 한국 보고 부탁하는 거는 번지수를 틀리게 잡은 거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소다로가. 전부 우리는 그 사람 별로 기분 안 좋지만은 근데 현실은 현실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왜 미국이 알아서 먼저 무장을 시켜주겠습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해준다면은 일본 해주겠어요? 우리는 괜찮은 친구가 있어. 전쟁도 같이 한. 나는 그거를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중국을 적으로 물론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지만은 중국은 근데 본질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깝고 그렇죠. 또 너무 덩치가 크고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그거는 우리가 중국한테 아양 떨고 밑으로 들어가면 옛날 조선처럼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자치권 정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중국을 화나게 하는 일은 못하고 그렇다고 식민지는 아니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밑에서는 중국이 특별히 못된 나라가 아니라 옆에 있는 힘센 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싫어해?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 캐나다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다른 때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민족주의가 없어요. 근데 미국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너는 왜 미국을 그렇게 미국이 특별히 미운 것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네들은 방 속에 있는 코끼리라는 거라 미국은. 그러면 한바탕 하면 자기는 코끼리가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움직여도 자기네들은 힘들다는 그 얘기죠. 바로 중국이
그 등치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그 뭐 대등한 상대로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권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그 위협 세력이 되는 거고. 아까 아베 수상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럼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베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나 나카소네 야스히로보다 더 파워풀하고 강력한 수상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지금 일단은 이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이 60% 70%대 거의 그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놀랍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아베를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소개 안 됐지만 그 타임지의 특집으로 아베 얼굴에 딱 나오고 밑에 패트리어트라고 나왔습니다. 애국자. 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위한 애국자. 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다보스 포럼 같은데 갔을 때 그때 우리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베가 스토커라는 거야. 우리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상대도 안 해주는데 꼭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고. 네. 근데 그 해에 가장 그 올해의 다보스의 인물로 기자들이 아베를 뽑았습니다. 제일 예의 바르고 뭐 괜찮고 하여간 뭐 여러모로 좋은 정치가다 하고서. 근데 그런 건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오죠. 제가 또 부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고이즈미 수상이 부시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친해서 별장도 놀러 가고 뭐 본인이 엘비스 프레슬리 팬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노래도 같이 했죠. 서로. 예,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은 로널드 레이건과 너무 친해서 론 야스 프렌드십이라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그 정도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 같아요. 뭐 이승만 대통령은 뭐 거의 아이젠하워급이니까. 네. 아이젠하워 보고 뭐 고얀 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인간적인 교류를 맺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 골프차를 같이 네. 타고. 그러니까 일단 그 캠프 데이비드 때 초청받아가지고 갈비같이 구워 먹는 거는 그건 격이 다른 겁니다. 아,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 네. 어디로 부르느냐도 다 달라요. 제일 대우 못 받는 거는 그냥 백악관으로 부르는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그 뭐 사무실에서 그냥 얘기하는 게 이게 최하죠.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캠프 데이비드를 갔죠. 아, 그거는 그만큼 이제 친밀. 그만큼 친밀.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한 업적 중에 제일 잘한 거를 미국과의 관계를 확실한 차원으로 올렸다를 저는 그 대통령 관두셨을 때 어디 뭐 그런 나 써달라고 그래서 네.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 업적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린 것이라고 한번 쓴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훨씬 더 여건이 좋은데 일본이 추월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은 이거는 보통 프렌드가 아니에요. 혈맹이라는 말을 네. 우리 뭐 물론 영어에는 혈맹이 없습니다. 뭐 미국은 이제 이 친구와 적을 막 바꾸는 나라니까 혈맹은 없는데 그래도 함께 싸웠던 나라입니다. 한국은 같은 편에 서서 보세요. 그 6.25 전쟁은 보통 큰 전쟁이 아닙니다. 네. 20개국이 전쟁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전쟁에서 거기 강대국인 그때 중국하고 사실은 소련도 참전한 거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전쟁에서 정말 옆에서 같이 싸웠던 나라라는 그게 있습니다. 또 월남전 때도. 월남전 네. 때도 그랬고. 근데 일본은 거꾸로 서로 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달라지지가 않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요새 와서는 뭐 그렇잖아요. 일본은 미국이 전쟁한 나라인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우리한테는 뭐 데이터도 자료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외교 어떤 점이 좀 변해야 하겠습니까? 마무리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변해야 된다기보다도 진짜 그 나라를 생각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전략을 위해서 정말 뛰어야 되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뭐 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가 우리 힘을 누리는 거하고 좋은 동맹을 갖는 거하고 그런 건데 미국이라는 좋은 동맹이 있는데 그거를 잘 사용을 못하면 안 되죠. 결론은 우리가 보고 싶은 현실을 우리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나가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물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여요 세상이. 나가서 보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겁니다.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정책 나가서 보는 거죠. 네. 지구본을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구본을 놓고 보는 게 세상을 보는 훨씬 그러니까 우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다 보는 거 최소한 동북아시아를 봐야 되죠. 네. 시야 자체를 확대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이 그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